K방산에 대해서 강연 좀 하면서 또 서로 회의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겁없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모임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시간이 워낙 촉박해가지고 부랴부랴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방금도 쭉 소개하시는 몇 명을 뵈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현재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서 모시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도 엄청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방위산업에 대해서 평소에 쭉 연구하시고 그러신 건 아니고 언론에 나오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방위산업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깊기 때문에 저도 그걸 다 커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마치 주마간산식으로 좀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이슈를 한번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같이 한번 상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K방산 현 주소와 나아갈 길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알으려면은 방위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대강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발전됐나 그거를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보고, 현재 K방산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잘 나갈 건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약간 성공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경우보다는 우리가 뭔가 좀 차별을 해서 대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제가 이제 6.25또 기념일도 되고 했지만 한국 전쟁 직전에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 국군은 병력이 10만 명 정도, 전차나 중화기에는 아예 없고 대공군도 극히 미미한 수준. 또 미군 입장에서도 우리가 또 사고 칠까봐 공정용 무기는 절대 이양도 안 해주고 그런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군은 병력이 거의 2배, 전차, 전투기 이런 걸로 중무장되어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전쟁 동안에 미국이 도움을 줘서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다 아시는 거지만 너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가볍게 그냥 주어진 조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걸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시에 나라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신심이 좋아서 그런지 트루만 대통령 어찌 보면 조금 우유부단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유엔군 참전을 주도를 하고 미군을 보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쟁 동안에 178만 명이 참전을 했고 그중에 17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쟁 동안의 그 전쟁 비용, 이게 그 당시 돈으로 670억 불인데 현재 시세로 이렇게
대충 해봐도 한 6,900억 불, 6,900억 불이면은 거의 얼마 한 1,000조 정도 되나요? 우리 원화로 지금 따지면 그 정도 돈을 우리 대한민국에 사실 뭐 특별한 연고도 없는데 쏟아부은 거거든요. 그 후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진을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어떤 안보 우산하에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에 이제 우선을 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미국의 이런 도움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개발이 되고 2위권의 임대를 유지한다 이런 걸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복잡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스킵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이 어떻게 태동이 됐느냐? 68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한 내용도 다 알고 계시겠죠. 1월 20일 저는 사실 1월 22일 날 육군사관학교에 가입도 하는 바람에 거기 입교해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국생이 군복하나 입고 첫 스피치를 할 때 너희들 잘 들어갔다. 국가가 위난에 시키는데 힘들더라도 잘 참어. 뭐 이렇게 해서 계약도 많이 받고 물론 세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신종 사건이 있었고 그 이틀 후에 후해볼로 납치 사건이 또 연달아서 일어나고 또 11월, 12월에 걸쳐서 울진 상초에 무장공비를 침투를 시키고 또 그 다음 해 69년도에는 동해상에서 미군 정찰기까지 격추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군들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감히 도전을 한 거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뭔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믿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닉슨 닥트린에 의해서 지상군을 다 철수하고 대공군이라고 지원해 주는 손을 보고 이렇게 나간 것이죠. 이때 이제 돋보이는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선견지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미국이 월남을 포기한 거는 월남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공산화되더라도 자유진영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우리가 농업국가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국 우리도 포기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화공업을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해놓으면 중화공업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면 일본과 미국이 위험해진다 라고 미국이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해서 방위산업을 중화공업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화공업하고 병행을 하지 않으면 방위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산업들이 다 그 속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그때까지는 경제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자주국방을 결심을 하시고 71년도에 70년도 8월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사실 키스트에서 일부 과학자들을 빼가지고 이제 거의 펜스 생활하듯이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11월 9일 국가연에 지시를 합니다. 총, 수류탄 여기 나와 있는 포크레 뭐 이런 것들 기본 병기 8종을 연내에 만들고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오원철 수석이 청와대 경제체 수석 을 하셨는데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좀 놀려운데 상공부 보호를 받는데 오원철 수석이 이제 중화공업 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당신 내일부터 청와대 와서 근무해 가지고 바로 그 직책을 줘가지고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한 일주일 준비를 해가지고 11월 17일 번개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맨땅에서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찌됐든 12월 17일
아까 얘기한 그 경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영빈관 레드카펫 위에 깔아놓고 대통령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년도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개 사업을 40일의 기적 또는 번개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의산업을 처음 시작한 거는 이 바로 번개 사업이시죠. 그리고 이거를 성공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이 뭐랄까 좀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계속 또 더 추가적으로 밀어붙이신 거죠. 이때 지시하신 무기 목록들을 뭐 사진으로 보면은 뭐 M1소총, 칼빈소총, 기관총, 뭐 박격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달 만에 만들어 와. 이제 과학자들도 엄청 감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거구나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D를 만들긴 했지만 뭐 연구소도 없고 무기 개발 경험도 없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극비기에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거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원철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밤을 세워가면서 만들고 당시에는 이런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계천에 가면 또 나돌아다니는 것도 있었나 봐요. 밤시장에서 그런 것들도 레이스도 하고 그래서 청계천에 가면 뭐 없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포텐셜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보내준 사회가 이 바로 번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 사업이 대성공을 이뤘고 그걸 대한민국의 기적 중에 한 꼭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 2차 번개 사업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쪽에 의정 쪽에 가면 26사단이 있는데 거기 사격장에 있으면서 거기 가서 소대장 공부를 한 적이 여기 가서 실전 사격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무기를 만들면 뭐합니까? 봤을 때 나가야지. 실제로 성공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방위산업이 지금부터는 이제 10년 단위로 건너뛰면서 주마간산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70년대에는 이런 아주 기본 병기들 이것들을 역설계해가지고 우리가 모방해서 만들어보는 밑에 나오는 뭐 트럭이라든지 소총, 화포 그런 과정을 거치고 80년대에 들어서는 약간의 이제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그거를 조금씩 개량해가지고 개발을 해보는 거죠. 그 사진에 보시는 한국형 장갑차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모방해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보고 K200 장갑차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나름대로 조금은 좀 고도화된 정밀무기를 만들어 보는데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K9 차량 지금 세계적으로 각성을 갖고 있는 K9 차량이고 또 K2원이라고 해서 기본 훈련기, 다음속 훈련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KDX-2, 3 구축한 것들을 만들 예정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욕심이랄까 우리도 이제 세계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보자 욕심도 내고 그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T50 이제 고등훈련기 초음속으로 지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K2 전차, K1 전차 기술들이 돼서 이렇게 만드는 경험을 살려가지고 K2 전차는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물론 핵심 부품 수입에다 쓰기도 하긴 되지만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따로 지금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 어떤 체계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은 뭐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사연도 많고 이제 하게 되는데 정권별로 방산에 대한 어떤 민심
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사업, 불국사업 하면서 이제 하여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리고 신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정권적인 차원의 어려움들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해외 도입을 선호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핵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못하도록 압박을 받고 등등하다 보니까 북한도 한 3분의 1 정도를 파이어하고 축소시키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지나고 나서 김한호 박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는 그걸 다 흐트러가지고 버린 게 아니고 다른 민간 연구소라든지 다른 기관에 가서 연구를 지속하도록 해가지고 오늘날 이상 없이 이렇게 일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정산을 무력화시키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 깊은 철학과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뒤에 뭐 좌파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우리 소위 우파라고 하는 YSMB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방산 비리로 점철된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30%만 레게이트의 30%만 절감해도 예산 엄청 줄일 텐데 하는 이런 왜곡된 생각들 연구를 해서 방위산업이 진짜 우리가 방위산업 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연마된 방산 역량이 아주 세계적으로 표출되면서 각광을 받는 마지막에 소요를 창출하는 그래가지고 방산이 비리 산업이었는데 그만 비리라는 얘기는 어디로 갔는지 요새 우리가 까먹고 지금은 K방산업도 재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농담처럼 그러는데 푸틴도 나름대로는 러시아를 좀 어떻게 잘 살려보려고 모델이 될 만한 지도자가 누가 있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공부만 하던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자료 이런 걸 수집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푸틴이 박정희 대통령을 워낙 존경하는 나머지 뭔가 보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제가 공격을 하면 한국 문제가 살릴 테니까 이렇게 보답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한 걸로 저는 설명을 하곤 하는데 그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최고로 존경하고 푸틴뿐만이 아니고 싱가포르 수상이라든지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도 진짜 국가를 생각만 하는 독재자 누구처럼 뒷돈 빼먹으려고 하는 독재자도 아니고 그만큼 세계에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를 다 열거하려면 뭐 한이 없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를 하고 세부적인 성능이나 이런 게 수시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도 업데이트를 못합니다. 수치로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워낙 빨리 이게 바뀌니까. 그런데 뭐 요즘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하면 세부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 지금 위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K2 전체 폴란드를 위시해서 루마니아하고 전속해가지고 협상하고 2차, 3차 계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9 차주포, 옆에 이제 탄약운반 장갑차, 이 탄약운반하는 것도 자동으로 다 이게 이송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중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천공 대공 미사일,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그런 대공 미사일, 그리고 K-239 다연장 로켓 천무, 하이마스보다 더뭐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는 이 천무, 이 천무 발사대는 또 발사대를 교체를 하면 그보다 더 큰 구경도 발사를 할 수 있고 상당히 플렉서블한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개발한 수리온 헬기, 이거는 이제 기본 그 헬기인데 여기에 대한 그 패밀리 버전들이 있습니다. 소방 헬기, 경찰 헬기, 소해 헬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F-21 전투기, 지금 아직 뭐 실험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상당히 수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도네시아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말도 많고 하여튼 그러긴 한데 어쨌든 거의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지스 세종대왕 뭐 하여튼 구축함도 1, 2, 3 뭐 가지고 다양한 버전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지고 저는 말씀하시고 미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해군 전력,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한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어느 정도 서양기에 접어들어. 우리나라가 제일 포텐셜이 큰데 이거를 우리가 흡수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걱정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모임에서 정부나 이런 기업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민간 단체들이 조력 역할을 하면서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잠수함 1,200톤, 1,400. 이거는 이제 부산 안창호에서 3,000톤 이런 거고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광주에 연구개발국장 할 때는 비밀 사업하는 걸 과연을 수시로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와 있으니까 저도 제 3자라서 접근이 안 되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넥스트 버전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USD에 잘못 나오면 큰일 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독도함이라고 그러죠. 대형 수송함. 지금 항공모함도 만든다고 그래서 병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 대형까지는 뭐 필요 없다고 하고 논란들이 많고 그런데 지금 암암리에 나름대로 다 진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도국가고 이 지역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게 이제 특히 에너지 자원의 수입목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반드시 우리도 항로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원격 투자를 해서 수입 항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 국가가 안전할 것입니다. 그다음 한도탄 현무2, 지금 현무2에 한도탄이고 현무3는 이제 순항으로 날아가는 크루즈 미사일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더 설명은 안 하겠지만 현무4, 5, 6까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벙커버스터 콘크리트 100m를 뚫고 가가지고 핵무기 이상의 어떤 위험이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지만 암암리에 다 추진하고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는 이 미사일 통제 지침 한미간의 그런 사거리 통제에 의해서 뭐 80km, 뭐 300km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오케이 다 풀어준 거거든요. 오히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김정은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지금은 사거리 제한 같은 게 없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한도 중량하고 사거리하고는 또 이제 역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톤짜리 한도를 쓰면 사거리가 좀 줄고 그걸 뭐 1톤짜리를 쓰면 충분히 사거리가 국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동습기사로 그리고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는 타격 역량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무기 체계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무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산이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현재 하던 식으로 계속 해도 될 것인지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현재 K방산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수학 분석, 장점, 약점, 뭐 이런 것들, 기회, 위기 이런 세 가지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빨리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리고 우리만 팔아먹고 나물라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수리부속이라든지 정비, 교육, 훈련 이런 것들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계약한 날짜보다도 더 빨리 납품을 하는 초기에 2년 전인가에 폴란드하고 1차분 K9하고 K2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 해에 그냥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갖다 주니까 대통령도 놀래가지고 한국가 한까지 직접 장관들 데리고 나와서 막 환영식을 하고 무기 거래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차를 납기보다 더 먼저 갖다가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군의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급한데 그쪽으로 먼저 이렇게 갖다 줌으로써 이런 빠른 납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정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는 미국 무기하고 상호 인터프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서구나 뭐 이런 데서는 것을 다 갖다 놓으면 서로 상호 운용이 가능해서 그것도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시정해야 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규제와 간섭이 왜 시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그 담당자가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사람 뭐 했다 하면 그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했을 때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직접 이렇게 컨트롤을 했는데 그 후부터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각자 알아서 잘해봐. 마치 형제들한테도 뭐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요인은 어쨌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미국이 제동을 걸면은 사실 수출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를 제동으로 걸 수 있지만 수입국에 대해서도 어떤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저도 담보를 못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갈 확률이 있어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류로 어떤 기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만들었어 오케이 좋아 이런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또 방위에서는 소요가 많이 진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기회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threat 위협은 이제 미국은 그렇게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주기적으로 연설하고 나토 회의도 하고